1851년 런던. 상쾌한 5월의 아침, 세인트 조지 예배당은 찬란하게 서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최고급 의상을 차려입은 영국 귀족들의 대열 위로 보석 같은 빛깔을 드리웠습니다. 모든 공간은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그 짙은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제6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제임스 블랙우드는 재단 옆에서 눈부신 신부 캐서린 펜브로크 레이디와 함께 당당하고 위풍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33세 공작은 정장 차림으로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검은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겼고 그 이목구비는 사교계 신문에서 종종 엄격해 보이지만 고귀하다고 묘사되곤 했습니다. 갓 22의 금발의 섬세한 캐서린은 아이보리색 실크와 브뤼셀 레이스로 만든 가운을 입고 그의 옆에서 살짝 떨고 있었는데 이는 풍패에 시달린 듯한 공작의 얼굴과 대조되는 젊은 아름다움의 화신이었습니다. 주교가 의식을 집전하자 하객들은 만족스럽게 지켜보았고 그의 낭랑한 목소리는 고대 석조 건물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합은 공작의 첫 번째 부인이자 캐서린의 언니인 알렉산드라 펜브로크가 비극적으로 익사한 지 정확히 16개월 만의 일로 사교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주교가 이 커플의 결합에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관례적인 침묵이 경건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예배당 뒤편의 묵직한 참나무 문이 요란하게 열렸고 그 소리는 신성한 공간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문간의 실루엣으로 나타난 한 인물을 목격한 하객들 사이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먼 거리를 달려온 듯 비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중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오자 망토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로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를 잘 아는 이들에게는 틀림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작은 얼어붙었고 그의 눈에 알아차린 빛이 떠오르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캐서린은 그의 팔을 움켜쥐었고 흰 장미 부케는 잊힌 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다리에 힘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의문의 여인은 계속해서 통로를 따라 전진했고 하객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진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이제는 조용해진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부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알렉산드라 펜브로크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난 3년간 익사하여 묻혔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 말입니다. 그녀가 베일을 벗자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캐서린과 비슷하지만 젊은 시절의 부드러움 대신 고난과 결의의 흔적이 새겨진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사교계 부인들은 후각염을 찾았고 신사들은 충격과 불신 속에 수근거렸으며 주교는 이 전례 없는 스캔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기도서를 가슴에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알렉산드라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채 3년간의 추정된 죽음과 슬픔 그리고 명백한 배신을 넘어 서로를 알아보는 시선에 갇혔습니다. 심장 박동 사이에 그 얼어붙은 순간에 조심스럽게 재건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렸고 사교계 결혼이 세워졌던 확실성들은 불가능한 귀환이라는 혹독한 빛 앞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저희 채널을 구독할 시간입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저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런던의 낯빛 하늘은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의 창문에 눈물을 흘리는 듯 했고 알렉산드라 펜브로크는
마호가니 패널로 장식된 남편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한 채 가죽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빌려 입은 드레스는 불과 몇 시간 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의 극적인 등장 동안 흠뻑 젖었던 비로 인해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너넉했습니다. 28배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앳된 신부가 아니었고 그녀의 이목구비는 이제 젊은 시절의 부드러움을 깎아낸 경험으로 인해 날카로워져 있었으며 힘겹게 얻은 회복력은 굳게 담은 턱과 공작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시선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블랙우드는 벽난로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결혼식 예복은 벗어던지고 간편한 셔츠와 조끼 차림이었고 검은 머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 헝클어져 있었으며 표정은 불신, 분노, 그리고 어쩌면 갈망이었을지도 모를 더 복잡한 감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벽난로 위에 여전히 걸려있는 알렉산드라의 초상화는 살아있는 여성의 새로 발견된 강인함을 전혀 담지 못한 채 그려진 눈으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유화와 금박 속에 보존된 행복했던 시절의 유령이었습니다. 절벽에서 제 망토와 피를 발견했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고 팔걸이를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정확히 14개월 동안 나를 애도한 후에 내 동생에게 구애했더군요. 참 효율적으로도 슬퍼하셨군요, 제임스. 비가 창문을 더욱 세차게 때렸고 이는 방 안의 혼란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공작은 서성이던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고 그의 얼굴은 상충하는 감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빈관을 묻었소. 그가 억제된 거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 바다를 2달 동안 수색했소, 알렉산드라. 도버에서 브라이튼까지 모든 어선이 동원되었지. 바다가 당신을 돌려주길 거부했을 때 내가 어쩌길 바랐소? 알렉산드라는 비에 젖은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유령이 나올 듯한 바다를 수색하는 모습이 그녀가 공들여 쌓은 갑옷을 어떻게 꿰뚫었는지 그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고 연습한 듯한 침착함이 그녀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블랙우드 절벽에서 모두가 믿었던 것처럼 익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진 항해 사고는 런던 사교계의 화제거리였고 비극의 속삭임이 그 후 몇 달 동안 공작을 따라다녔으며 바다 근처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은 아내의 수상 능력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응접실들은 그녀의 기적적인 귀환과 중단된 여동생과의 결혼식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며 훨씬 더 스캔들성 있는 이론들로 윙윙거릴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사이드보드로 이동해 미세한 떨림을 드러내는 손으로 호박색 액체를 크리스털 텀블러에 따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추정된 죽음과 기적적인 부활을 마치 약간 흥미로운 저녁 파티를 이야기하듯 말하는군, 알렉산드라. 3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소. 그런데 이제 내 결혼식 날 내 약혼녀이자 당신의 동생에게 돌아왔지. 그 타이밍은 의도적인 잔인함을 시사하는군. 알렉산드라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차가운 위엄으로 그의 비난에 맞섰습니다. 타이밍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제 부자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회복이 빨랐다는 점을 부인하지도 않고 영국의 모든 적격한 여성들 중에서 왜 하필 캐서린을 제 대체자로 선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는군요. 6개월 전 별과 종이 등불이 드리워진 펜브로크 영지의 정원에서 제임스 블랙우드는 2년 동안 그런 경박한 행사를 피한 끝에 마지못해 참석했던 여름 무도회의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펜브로크 경과 부인은 죽음조차도 살아남은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끈질기게 초대장을 보냈고 마침내 예의상 수락해야만 했습니다. 공작은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얼굴만 비출 생각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테라스 건너편에서 캐서린 펜브로크를 보며 예상치 못하게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섰던 어색한 소녀가 아니었던 캐서린은 21살의 침착한 젊은 여성으로 피어났고, 그녀의 금발과 푸른 눈은 알렉산드라를 연상시키면서도 뚜렷하게 자신만의 개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사이를 능숙한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끔 정원을 가로질러 그가 서 있는 곳까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즉각적인 죄책감을 동반하는 달갑지 않은 매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임 건너편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캐서린은 예쁘게 얼굴을 붉혔는데, 이는 언니의 남편에게 품었던 어린 시절의 연정이 이제 펜브로크 부인이 너무나도 부추기고 싶어 했던 여성스러운 관심으로 변모했음을 드러내는 반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도 전하께서 다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랄 겁니다. 펜브로크 부인은 그를 장미 정원으로 안내하며 주장했고, 공교롭게도 캐서린이 특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있는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의 상실을, 그것을 함께 나눈 가족보다 더 잘 이해하겠어요? 그 계략은 투명했지만 효과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캐서린은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주는 온화함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대화에는 우울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알렉산드라의 부재를 인정하는 조심스러운 언급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내내 알렉산드라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맴돌았고, 그녀의 이름은 그들의 조심스러운 대화 속에서 속삭임이었으며, 그녀의 기억은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왈츠를 연주할 무렵, 제임스는 캐서린에게 춤을 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다른 커플들이 여름 하늘 아래 춤을 추는 등불 켜진 테라스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펜브로크 부인은 테라스 가장자리에서 지켜보았고, 그녀의 신중한 책략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그녀의 약삭빠른 시선에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임스는 캐서린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렸고, 알렉산드라와의 공유된 연결고리가 이해의 기반을 만들어 점차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에게 잊으라고 압박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슬픔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부드럽게 다시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했는데, 이는 그녀를 나이보다 현명해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제임스는 자신의 고독에 대한 위안과 한때 알았던 행복과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가을이 되자 사교계에서는 임박한 약혼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캐서린의 머리카락처럼 황금빛으로 물든 하이드파크의 단풍나무 아래에서 청혼했을 때, 그녀는 기쁨과 언니에 대한 여전한 슬픔을 동시에 말해주는 눈물로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언니의 승인을 구했지만, 바다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라가 그들이 그녀 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였습니다.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그 장엄한 종소리가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을 통해 울려 퍼지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한때 자신의 침실이었으나 이제는 캐서린이 차지하고 있는 방의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열린 커튼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있는 여동생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금발머리는 풀려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리는 어깨 주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초대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이전 삶의 흔적이 캐서린의 소유물과 기묘하게 뒤섞여 남아있는 방을 훑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은재 머리빗은 캐서린의 향수병 옆 화장대에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숄은 의자 위에 걸쳐져 있었으며, 그녀의 수채화들은 캐서린의 더 부드러운 스타일의 새로운 풍경화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면서도 불완전하게 대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초상화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기도하는 참회자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알렉산드라. 그녀가 속삭였고 그 한 단어에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통제되었지만 침착한 외면 아래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적, 열병,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며 외딴 섬에서 보낸 2년을 살아남았어. 결국 내 남편이 내 동생의 품에 안겨 있고 우리 어머니가 그 결혼을 주선하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이제 다른 이가 차지한 익숙한 가구들을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캐서린은 마치 물리적으로 맞은 것처럼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그녀의 다리가 한때 알렉산드라의 결혼 침대였던 침대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가 힘없이 항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망토, 바위 위의 피. 제임스는 몇 달 동안이나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알렉산드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벽난로 선반에서 작은 도자기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중 파리에서 구입했던 무용수 인형이었습니다. 그 피는 내 것이었어. 그녀는 섬세한 인형을 살피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인정했습니다. 나는 몸값을 노리는 남자들에게 절벽에서 공격당했지. 비록 그들의 배가 마다가스카르 근처에서 식민지 당국에 납포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렀지만 불행히도 나는 포로가 아니라 그들의 선원으로 오인받았고 상선에 승선하기 전에 내 신원을 증명하는데 몇 달을 보냈어. 그러다 난파되어 미지의 섬 해안으로 밀려왔지. 모든 단어는 캐서린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박혔고 유령과의 상상 속 경쟁은 자신이 점차 알렉산드라의 삶에 끼어드는 동안 언니는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끔찍한 알무로 변했습니다. 내가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선언된 것이 모두에게 얼마나 편리했을까. 알렉산드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대화하는 듯했지만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죽음 덕분에 제임스가 익숙한 품에서 위안을 찾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며 어머니께서 그 품이 내 것이 되도록 보장한 것은 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알렉산드라 펜브로크가 죽음에서 돌아와 결혼식을 중단시킨 지 사흘 후 그녀의 이름은 런던의 모든 응접실, 신사클럽, 하인들의 숙소에서 대화를 지배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의 서재에 있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대담한 헤드라인들은 스캔들의 다양한 버전을 선포하며 점점 더 윤색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알렉산드라가 영국에 내내 숨어 있었다고 시사했고 다른 신문은 그녀가 공작이 지불을 거부한 몸값을 요구하는 지중해 해적들에게 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블랙우드는 창가에 서서 마치 하늘 자체가 그의 공영을 심판하는 것처럼 런던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 동일한 바닥을 서성거리며 보낸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이튼 시절부터 가장 오래된 친구인 하트윅 경은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문들과 그 옆에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 쟁반을 살피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은 요새이자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걱정을 가장한 얄팍한 호기심을 품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안에서는 세 사람이 조심스러운 정확성으로 서로를 피했습니다. 캐서린은 동쪽 별관에 은둔했고 알렉산드라는 객실에 머물렀으며 제임스는 의무와 욕망 사이에 갇혀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알렉산드라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요. 하트윅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속한 추측에 대한 혐오감으로 아침 신문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충성을 옮겼는지 여부지. 제임스는 헝클어진 머리에 손을 집어넣었고 3년에 추정된 호라비 생활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가 검은 머리카락에 잠시 걸렸습니다.
사교계는 내가 주저저 없이 알렉산드라를 다시 맞이하길 기대하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많은 위스키와 너무 적은 잠으로 거칠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모두가 처한 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하기보다 캐서린을 계략을 꾸미는 동생으로 몰아가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하트윅 경은 일어나 사이드보드로 가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디 2잔을 따랐고 오랜 친숙함으로 친구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지 부인은 이미 다음 주 무도회에 펜브로크 가족에 대한 초대를 철회했소. 그가 말했습니다. 한편 캐서린 레이디는 어느 응접실을 가느냐에 따라 희생자 아니면 악당으로 그려지고 있소. 당신의 평판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다음 행동에 따라 위태롭게 달려 있소. 공작은 브랜디를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고 대신 마치 그 안에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기라도 한 듯 호박색 액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젊음의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알렉산드라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상당히 식었습니다. 캐서린은 그가 영원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웠고 그녀의 온화한 성품은 그가 몇 년 동안 지니고 있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 의무와 명예는 그가 마음속에 묻었던 아내에게 다시 헌신할 것을 요구했지만 깨어난 그의 마음은 갑자기 불가능으로 변해버린 미래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새벽이 동쪽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의 섬세한 색조로 칠하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웨스트모어랜드 영지의 장미 정원에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고 이슬이 그녀가 빌려 입은 아침 드레스의 단을 적셨습니다. 그 정원은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고 완벽한 공작 부인이 되기 위해 몰두했던 결혼 초기에 그녀 자신의 장갑 낀 손으로 모든 덤불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랑했던 다마스크 장미가 있던 자리에 낯선 품종들이 피어 있었고 화단은 캐서린이 선호하는 대칭적인 패턴으로 재배치되었으며 돌벤치는 다른 각도의 햇빛을 받도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흰 장미 위로 손가락을 스쳤고 가시가 세심하게 제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캐서린이 알렉산드라가 남긴 삶의 거친 모서리를 어떻게 다듬었는지를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자갈 밟는 부드러운 소리가 또 다른 존재를 알렸고 그녀는 돌아서서 정원 입구에 서 있는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승마복 차림이었는데 이는 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근처 느릅나무에서 새들이 아침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 시간에 깨어있던 적이 없었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과 매혹이 뒤섞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습니다. 섬에서는 거의 동이 튼 후까지 자지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정원을 계속 돌았고 걸음마다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생존이 낮의 더위가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식량을 모으는 것에 달려 있을 때는 새로운 패턴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죠. 제임스는 그녀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대화할 만큼 가까웠지만 그들 사이에 깊은 간극을 인정하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련을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야기하는군. 그가 그녀의 옆모습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이 결혼했던 여자를 찾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던 알렉산드라라면 그런 고난 속에서 무너졌을 텐데. 나는 당신이 결혼했던 순종적이고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제임스. 그녀가 대답하며 알렉산드라가 선호했던 야생화 초원을 대신해 캐서린이 의뢰한 대리석 분수 옆에 멈춰섰습니다. 그 알렉산드라는 채널 해협에서 익사했어요. 비록 그녀의 시신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분수의 부드러운 물소리와 그들이 한때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졌습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턱을 드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는 그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단련된 내면의 강철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메뉴 선택에서 드레스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에 대해 그의 승인을 구했던 보호받던 사교계 아내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이 여성은 인생이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맞서 승리한 사람의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쪽 구석에 추가한 정원길은 논리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관찰은 더 위험한 감정적 영역으로부터의 명백한 후퇴였습니다. 제가 항해할 때 사용했던 별자리들을 따라가요. 알렉산드라가 그를 정정했고, 어떤 변화는 개선이에요, 제임스. 단지 슬퍼해야 할 차이점이 아니라요. 라고 덧붙이며 그들의 이전 친밀감의 유령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초조함의 제임스는 자정이 한참 지나 침대에서 일어났고 알렉산드라와 하트윅 경과의 대화의 메아리가 그를 똑같이 괴롭혔습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침실에 인접한 개인 서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극소수만 출입이 허용된 선격이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약하게 타오르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쌓인 서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서류 더미 아래에는 즉시 알아보지 못한 작은 노쏘의 열쇠가 있었지만 그 화려한 디자인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생각에 잠겨 열쇠를 돌리자 이것이 알렉산드라의 책상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섬세한 자단목 가구는 그녀가 죽었다고 추정된 후 매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추억이라 하여 창고로 옮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충동에 이끌려 제임스는 캐서린이 사용하지 않는 방으로 치워두었던 책상을 가져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불빛이 알렉산드라의 손길로 닦인 나무의 깊은 광택을 비추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물쇠는 부드럽게 돌아갔고 그녀의 개인 서신, 방문 카드, 그리고 그녀의 이니셜이 새겨진 미사용 편지지가 들어있는 칸들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자 그는 거의 수색을 포기하려던 참에 그의 손가락이 중앙 서랍의 나뭇결에서 미세한 불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누르자 그는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켰고 그 안에서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장이 들어있는 비밀 칸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들의 결혼식 직후 날짜였고 필체는 알렉산드라의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의 평소 조심스러운 글씨체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떴습니다. 내 남편은 자신이 창조한 공작 부인만 볼 뿐 그 아래의 여자는 보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아내가 쓴 글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절벽에 끌리는 것 같다. 그곳에서는 사회의 제약 없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페이지마다 자신의 역할의 제약에 맞서 싸우는 여성, 사회적 기대의 무게와 완벽한 공작 부인을 만드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 앞에서 사라져가는 여자를 알아채지 못하는 남편 아래서 질식하는 지적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불이 타고 남은 불씨로 사그라들고 밤이 다가오는 새벽의 잿빛으로 변하는 동안 제임스는 알렉산드라의 커져가는 절망, 단지 의무 수행이 아닌 그녀의 생각에 그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녀를 깊이 고립시킨 결혼 생활 속에서의 외로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날짜로 되어 있는 마지막 항목에는 그를 몇 년 동안 괴롭힐 단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결코 내가 연기하도록 만든 역할 너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드라가 썼고 그녀의 평소 정밀한 필체는 이례적으로 흔들려 있었습니다. 절벽이 매일 나를 더 강하게 부른다. 이 금박 입힌 세 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유를 약속하며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그 여자를 슬퍼할까 아니면 단지 공작 부인을 슬퍼할까. 첫 햇살이 지평선을 뚫고 들어오자
일기장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아내의 실종이 완전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과 그가 그토록 효율적으로 처리했던 슬픔은 주로 그의 상상 속에 존재했던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마주한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천둥이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의 창문에 부딪히는 동안 제임스는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은 방을 순간적으로 거친 흰빛으로 비추는 번갯불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고 한 손은 선대 공작이자 제임스의 아버지인 그의 엄격한 초상화 아래 벽난로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드라의 일기장을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다가오는 것을 그 초상화 속의 눈은 영원한 실망감으로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찾았소. 그가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으로 팽팽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그를 마주하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의 알아차림과 인의 체념이 스치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3일간의 불안한 공조는 예의의 거칠애를 유지했지만 이제 그것은 밖에서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산산조각났고 두 사람이 모두 피했던 진실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날 떨어졌소, 아니면 뛰어내렸소, 알렉산드라.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번개와 천둥 사이에 정지된 순간처럼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고 그 함의가 날 것 그대로 끔찍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침착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질문이 너무 많은 아내에게서 벗어나 안도하는 것 같던데요. 제임스는 맞은 것처럼 움찔했고 창문을 때리는 비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폭풍과 일치했습니다. 공작의 권위라는 신중한 가면이 씻겨나가 그 아래의 남자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애도했소. 그가 주장하며 불과 몇 피트가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다가갔습니다. 불의 열기가 한쪽을 덮이는 동안 진실의 냉기가 다른 쪽을 얼렸습니다. 그 여자를 애도했나요? 아니면 공작 부인을 애도했나요? 알렉산드라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빛과 흘리지 않은 눈물을 반사하며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날 전혀 몰랐어요, 제임스. 당신이 만든 역할 너머를 본 적이 없죠. 나는 당신이 원했던 것, 당신 아버지가 공작 부인은 이래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거울을 봤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요. 그들 위의 초상화는 불빛 속에서 더 크게 보이는 듯했고 선대 공작의 못마땅한 시선은 그의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피했던 진실과 마주하는 방 안에서 만져질 듯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침착함이 고립과 생존 속에서 단련된 정직함에 자리를 내주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남자들이 절벽에서 나를 공격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혼돈을 당신이 요구했던 숨막히는 완벽함으로부터의 어떤 변화든 환영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잔인한 명료함의 순간에 둘 다 이해했던 것은 그들의 대결 밑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라가 그날 절벽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 중 누구라도 진정으로 파트너십이라기보다 연기에 가까웠고 사랑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까웠던 결혼, 그들 둘 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용기도 없었던 역할에 가두었던 금박 입힌 새장 같은 결혼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알렉산드라 펜브로크가 죽음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의 응접실은 제임스가 대리석 벽난로 앞에 서고 그의 변호사가 근처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은 채 전례 없는 모임을 목격했습니다. 선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들의 초상화가 침묵하는 판사들처럼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엄격한 얼굴은
두 펜브로크 자매가 약속된 시간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캐서린은 창백하고 체념한 모습으로 밖에 런던 하늘과 어울리는 비둘기색 가운을 입었고, 알렉산드라는 짙은 푸른색 실크 옷을 입고 그녀의 단호한 어깨선을 강조하며 침착했습니다. 두 자매는 방의 반대편에 자리를 잡으며 서로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변호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3주 동안 깊은 성찰에 잠겨 있었고,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며 사교계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의 클럽과 응접실 부재는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추측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각각의 방식으로 그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준 두 여성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결혼했고,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를 슬퍼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각 단어에는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캐서린은 거의 공작 부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분명히 예상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위엄을 보이며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은 채 꼭 잡은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냈고, 그의 결정에 관계없이 다시 그렇게 할 사람의 경계심 어린 평가로 제임스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그녀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광범위하게 상의한 후 저는 가장 명예로운 길을 결정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하며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앞으로 내미는 나이든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상호 오해와 채워지지 않은 기대에 기반을 두었소, 알렉산드라.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자격이 있는 파트너십은 아니었소. 나는 당신의 평생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 합의금을 제공하겠소. 내 변호사는 이 합의가 그 관대함에 있어 전례가 없다고 확신하오. 그리고 우리, 캐서린. 그가 계속 말하며 이제 눈을 들어 그를 마주하는 여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여인에 대한 공유된 슬픔 위에 우리의 관계를 쌓았소. 우리 사이에 어떤 진정한 애정이 자라났든 그것은 거짓된 토양에서 싹튼 것이오. 그 기반이 이토록 철저히 무너진 상황에서 나는 양심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소. 두 자매는 그가 둘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의무, 기대, 오해에 얽힌 거미줄에서 세 사람 모두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똑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방안을 가득 채운 감정의 격렬함을 피하며 재빨리 서류에 몰두했고, 제6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제임스 블랙우드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요구하고 사회가 기대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대신 정직과 자기 결정이라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이 파도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알렉산드라 펜브로크는 상선 미네르바호의 뱃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독립을 보장하는 상당한 합의금으로 지불된 그녀의 피렌체행 벳삭시였습니다. 그녀의 극적인 귀환이 세 사람의 삶을 뒤엎고 런던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간의 법적 협상, 속삭이는 추측,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였습니다. 봄바람은 소금기와 희망을 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영국 공작 부인에게 기대되던 정교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의 사파이어가 빛나고 있었는데 제임스가 그녀에게 받으라고 주장했던 합의금의 일부였습니다. 그 무게는 유지된 유대라기보다 끊어진 족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최근 편지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단절되었음을 확인하는 단어들을 다시 읽으며 종이가 손가락에 바삭거렸습니다. 혼인 무효가 확정되었소. 그의 단호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약속대로 당신의 합의금을 제공했소. 캐서린은 시골로 돌아갔소. 나는 우리의 결혼을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정직하게 끝내기 위해 당신이 돌아온 것에 예상치 못하게 감사하고 있소. 편지에는 비난도, 그가 일시적으로 사교계에서 물러나게 한 스캔들에 대한 탓하는 말도 없었고, 마찬가지로 로맨틱한 선언이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자신처럼 제임스도 그들의 공유된 시련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나타났고, 성급한 애착보다는 고독한 성찰을 선택했습니다. 사교계는 결국 그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스캔들을 찾았지만, 알렉산드라는 가끔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이전 지인들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그녀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가십을 모으려는 얄팍한 시도였습니다. 그러한 편지들은 그녀가 이제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미래에 집중하면서 답장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 미래는 그녀를 의존적인 아내에서 독립적인 수단을 가진 여성으로 변화시킨 합의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선장이 다가와 해질녘까지 리보르노에 정박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때 그녀의 자귀 때문에 주어졌던 과도한 경의 없이 정중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뱃삭을 협상하고 자신의 여정을 계획한 여성의 편안한 자신감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길을 열어주거나 그녀의 결정을 승인해줄 남성 친척은 필요 없었습니다. 갑판 아래 그녀의 트렁크에는 섬에서 보낸 시간 동안의 관찰과 스케치로 가득 찬 일기장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쓰려고 계획한 책의 자료였습니다. 영국 응접실 너머의 세계를 기록하는 소수지만 점점 늘어나는 여성 여행 작가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며 말입니다. 수평선 위로 이탈리아가 떠오르자 그 해안선이 오후의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알렉산드라는 제임스의 편지를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형성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을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한때 공작 부인의 관 무게에 짓눌려 익사했던 여인은 이제 당당히 서서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얼굴을 돌렸고, 생존, 결단력, 그리고 사회의 판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주장할 용기를 통해 얻은 자유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